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르신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그것도 약자들의 저항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예능계에서도 맹활약하시며 대한민국 감독 중에 아마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방송된 1부에서는 네. 감독님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조금 했고 인생책 2권, 김수영 시인의 시집과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골라주신 인생책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네. 시, 만화, 소설 여전히 이 세 장르 다 계속 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혹시 어떤 장르를 좀 더 많이 본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요즘엔 좀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소설 좀 더 많이 보시는 이유는 혹시 작업 때문이신가요? 뭐 그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지금 젊은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이야기를 그려내는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 보는 건 주로 소설 분야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살아있는 당대 작가들, 네, 그렇죠. 한국 작가들 책을 그렇죠. 좀 유심히 그래서 보시나요? 되게 좀 중요한 저에게 공부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딸이에요. 걔가 따님이 소설도 보고서- 쓰셨다면서요? 예. 네. 그 습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거 책 내가 뭐 추천할 책 없나?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좀 요즘 젊은 소설가들의 책을 읽으시면요. 네. 뭐 이제 뭐 어떤 한 작가 뭐 이런 책보다 좀 두루 읽으면 공통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어떤 뭐 이런 걸 좀 말하고 있구나, 혹은 뭐 시대 정신이 요즘 시대 정신이 약간 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었던 그 현대 소설 책들하고 좀 다른 것 자체가 뭔가 옛날에는 뭐 집단이나 뭐 아니면 뭔가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억눌려 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치면은 요즘엔 그 개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진 어떤 그 뭐 상실감이나 네. 그리고 개인이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 나중에 나온 소설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보면 억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억눌려 있는데 지금의 이 젊은 작가분들이 쓰신 소설에는 어떤 사회적인 억압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구조적인 억압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스스로의 한계.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어떤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호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하고 확실히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 소설에도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힘들어하는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요즘 그 이제 청년 세대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사회 구조적인 뭐 부조리가 없진 않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청년 빈곤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래도 그게 약간 이제 좀 80년대 소설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되게 80년대 소설 같은 거 그 패배주의 들이 되게 그런 소설도 좀 많이 봤거든요. 7, 80년대 패배주의들 뭐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뭔가 억눌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정부죠. 아니면 뭔가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것들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는 이제 그 천명관 작가가 2004년에
네. 예, 40살 불혹이죠. 불혹의 나이로 낸 소설인데 영화판에서 이제 영화 감독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좀 좌절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쓴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손명관 작가님의 대표작이기도 한. 네. 예, 1, 2, 3부. 1, 2, 3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게 이제 노파. 소설이? 네, 노파. 예, 뭐 세상에 복수하려는 뭐 노파. 네. 그리고 뭐 춘희, 네. 금복. 금복이. 그리고 금복이의 딸 춘희. 춘희. 네. 이 세 사람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저는 그 보게 된 동기가 또 뭐였냐면 항상 그때만 해도 책을 좀 볼 때라 서점에서 새로 뭐 예를 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나오면 보고 네. 뭐 동인문학상이나 그러니까 뭐 문학동네 수상작이 나오면 항상 사서 봤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사서 봤는데 고래라는 소설을 사게 된 거예요. 굉장히 두껍더만요. 그래서 사게 됐고 장편 소설이었고 그리고 이걸 뽑아내 가지고 이제 앞에 뭐 작가도 뭐 대충 쓱 보고 저는 머릿말도 서문도 잘 안 보거든요. 바로 영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네. 그래서 보는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소설. 그때 막 출간 즉시 보셨던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 때로는 막 파괴적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막 뭔가 그래서 그때 그거들을 보다가 중간에 다시 책 표지를 봤죠. 누가 썼나? 천명관이라는 작가인 거예요. 아는 분인데? 명관이 형 천씨도 희성이지만 네. 천씨 중에 명관이라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네. 그 형 아니야?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네. 한때 영화 일을 했었다. 그게 자주 작가 소개서 짧게 나오더라고요. 이 형이 맞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전화번호 안 알려주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사연을 설명을 드리니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네. 드려가지고 했더니 명관이 형 나야. 누구? 항준이야. 항준아. 이게 얼마만이냐. 막 그때 그런 통화를 하면서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그때 천명관 작가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형, 난 이 소설 읽으면 뭘 느끼는 줄 알아? 팀 버튼이라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팀 버튼이 쓴 토지 같아. 팀 버튼이 토지를 쓰면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쓰겠구나. 예. 뭐가 좀 괴팍한데 네, 대서사시가. 대서사시인데 네. 그 안에 판타지가 있어요. 네. 여기 막 코끼리 나오고, 그쵸. 막 괴상망측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상업 영화의 정극이 아닌 것 같은 인물들이 네.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막 춘희였나? 백몇십 킬로그램의 네. 거구의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말 못하는 막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뭐 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대상이 코끼리. 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쓴 거 아니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막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진짜 약간 옛날에 영화 감독 중에 에밀 쿠스타리차 네. 이런 분들 집시의 마술적 시간 뭐.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마술적 환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명관 작가님하고는 네. 원래 영화계에서 아셨던 사이였었던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있을 때 20대 때죠. 20대 네. 때 이제 전 좀 이른 나이에 시나리오 작가가 됐고 네. 천명관 작가님은 이제 저희가 뵙기 전부터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천명관 작가님이 이제 시나리오 많이 썼으니까 나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친했죠. 되게 친했어요. 저는 따르고 싶은 형이었고 왜냐면 너무 훌륭한 작가고 네. 이제 앞으로 감독이 될 뿐이니까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나요. 시나리오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3자로서 시나리오를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는 이제 영화사 시나리오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이제 천명환 작가 아직 작가 시절이에요. 감독님이 회의를 하는데 네. 그 감독님이 본인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나리오는 그런 면에 있어선 장점도 이거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선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명관 작가님이 작업하신 시나리오를 네, 두고요.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쓰레기야 라고 그분이 또 굉장히 화나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천명관 작가님의 반응은 화난 얼굴로 팍 이랬더니 네. 쓰레기 갈게요. 그리고 나가버렸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태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천명관 작가님이 그날 아마 나는 감독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가 감독예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온전한 내가 쓰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그리는 세계를 온전히 만들려면 감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의뢰도 받지 않고 감독 준비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죠. 감독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천명관 작가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두 분 다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내 영화를 만들겠다. 그렇죠. 내 감독이 되겠다. 그런데 저는 뭐 언감생심 그게 먼 훗날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 네. 천명관 작가님은 나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감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 기억과 명관형의 기억이 다릅니다. 이게 한번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 천명관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고, 항준아, 네. 너는 어떤 세계에 살았니? 유튜브 편집본에서는 결론에 그냥 천명관 작가님이 그냥 그랬던 걸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랬던 걸로 하자. 뭐 크게 뭐 다른 결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거예요. 네. 이건 천명관 작가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천명관 작가님이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도 기억이 확실히 있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맨날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준비하던 영화가 라이터를 켜라. 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명관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명관이 형! 나 입봉하게 됐어! 네가? 나 입봉하게 됐어. 어디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진짜 메이저에서 시네마 스미스 입봉하게 됐어. 네. 양준아 축하한다. 형 고마워. 형 내가 조만간 한번 같이 술 한잔 먹어.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여기서부터 명관 형이 그 당시에 저한테 해준 얘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항준이도 감독이 되는데 나는 감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독의 꿈을 접었다는 얘기를 제가 저한테 직접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영화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입봉이란 단어도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게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이제 입봉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입봉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경쟁률이 엄청 높나요? 굉장히 힘들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되게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 약간 소설가 지망생이 당선되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진짜 이렇게. 그죠. 모자 못 사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로 붙이면은 정말 20년 동안 하다가 감독이 못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모자 못 사의 황동만 캐릭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사이의 영화 얘기하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강윤성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딱 30 몇 살 때 나는 감독이 될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내 진화를 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17년이 걸려서 데뷔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도 했잖아요. 중간에 장사하면서 시나리오 계속 씁니다. 구두 장사도 하고 이렇게 되다 1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윤성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윤성아, 만약에 그 17년 전에 어떤 노파가,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와서 당신은 17년 후에 감독이 될 거다. 그럼 하겠느냐? 안 하지, 형. 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장항준 이런 여러 저 그지 같은 것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자 못 써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지 같은 저 나보다 못 쓰는 놈도 감독이 되는데, 근데 명관 형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한참 후배인데다가, 그리고 저에게 대해서 축하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 나는 그토록 내 꿈에 바랬는데 얘는 너무 쉽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강윤성의 17년 기록을 최근에 깬 감독이 또 나오셨어요. 누구인가요?
올빼미의 안태진 감독님이 19년 걸렸어. 네. 대통령이 한 5-6명 바뀌어야 되는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늘 영화 감독님들의 데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네. 궁금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각오를 하고 네네. 힘든 길인 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늘 이 데뷔라는 게 누구의 선택을 받는 건데 맞아요. 소설가는 소설 쓸 때 제작비가 안 들어가니까 뭐 간섭하는 사람이 사실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완성 원고를 보내면 네. 뭐 편집자가 조금 의견을 내긴 하지만 네. 뭐 선생님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덜어내야 돼요. 그런 뭐, 건 없어요. 예, 대중이 뭐 안 좋아할 관객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간섭을 받는 거 그것도 너무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어떻게 계속 버티나. 간섭을 받고 예. 배우하고도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제작자하고도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스태프들하고도 네.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 이 영화라는 게 한 200여 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같이 하는 이 공동의 예술이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은 진짜 양보하기 싫은데 네. 누가 양보를 해라라고 제작자든 뭐 배우든 요구를 한다. 그럼 일단 어떻게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지고 저한테 막 억지로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잘 없고 네. 안 하면 안 했지.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저기 하거나 아니면 과정 이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저 이견이 생기면은 전 다 들어요. 듣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기다리라 그러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바로 옆방에 가서 대본을 15분 만에 써와요. 씬 자체를 바꿔서 와요. 네.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쳐내기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것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잠깐만 15분만 기다려. 또 다음 방에 가서 바라락 써와요. 아, 근데 감독님이 꼭 넣고 싶은 어떤 대사나 장면이 있는데 네. 뭐 상대방이 이건 빼자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저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 먹은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해줘, 친절해줘. 그리고 이제 뭔가 반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버전 2개로 찍으면 돼요. 아, 그럼 네 거부터 먼저 찍고 그다음에 내 거 찍자.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각을 세우고 왜냐면 저도 틀릴 때 많고 그분도 틀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서로 듣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애초에 해놓으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굉장히 원활한 것 같아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네. 이제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소설가 같으면은 사실 이 출판사에서 뭐 거절하면은 그냥 또 뭐 출판사도 많으니까 네네. 만드는데 제작비가 별로 안 드니까 그렇죠. 아주 기회가 사실 여러 개 있는 셈인데 네. 이제 이 제작비를 감당할 회사가 몇 개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예술 네. 영역이고 네네.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런 좀 약간 일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막 17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맞아요. 데뷔하기까지 혹은 한 작품을 찍었지만 이후에 두 번째 작품까지 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영화 감독이 될래. 난 그래서 영훈영화 하고 아니면 학교 동아리에서 영화를 하고 그냥 영화라는 게 막 그래서 막 세계적인 거장들에 대해서 술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요즘 개봉한 영화들 막 씹고 쓰레기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영화 네. 학도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것도 얘기들이 막 진전이 되다가 근데 뭘 물어보셨죠? 그런 이렇게 누군가의 아. 돈 많은 자본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영역에서 예술가로 사는 게 진짜 그 피가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투자 심사를 들어가게 돼. 투심이라 그래요. 네. 투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투자가 메인 투자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네.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시나리오 한번 돌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이게 낡은 게 돼요. 왜냐면 다른 시나리오도 계속 올라오니까. 아, 계속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오니까. 네. 그럼 낡은 게 되면 나는 내 이야기에 굉장히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4년, 5년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고 4년, 5년 그러다 6년 되고 7년 되고 한번 들어갈 뻔하다 엎어지면 4년 그냥 떠지나요.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얘기 비슷한 영화가 나와 버려요. 한국 영화든 외화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시나리오를 줬을 때 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영화 비슷하네. 내가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을 생각하고 영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영화를 해서
뭔가 내가 막 부귀 영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늘 궁금한 게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지. 영화 감독님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버티시는지. 천명관 작가님도 결국 기다리셔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들 뭔가 영화에 그렇게 사랑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꿈 같은 거죠. 옛날에 배창호 감독님이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특강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왜 애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감독님, 영화란 무엇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아, 영화란 글쎄요. 그런데 그때 창을 딱 보셨는데 네. 그때 소극장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소극장이니까 이제 밖에서 햇살이 낮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걸 커튼으로 좀 가려놓고 하니까 진짜 아주 선명한 먼지가 부유하는 네. 광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 극장 안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걸 배찬호 감독이 딱 보시면서 영화는 낮에 꾸는 꿈입니다. 아, 낮에도 꿀 수 있는 꿈입니다. 막 했는데 아,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꾸었던 내가 꿈을 사람들한테 봐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울며 웃거나 또는 혹은 어떤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환상적인 순간이죠. 그 외에 이태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전거 뒤에다 필름을 싣고 네.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가지고 시네마 천국. 네, 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큰 그 읍내죠. 읍내 쫙 가면 밑에가 쫙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필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극장에서. 네. 와! 하고 뛰어가지고 그 필름을 걸고 쫙 하면서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나면서 그 막을 탁 때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누군가가 꿨던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고래도 좀 꿈 같은 소설이죠. 그렇죠. 네. 네, 고래도 진짜 되게 그 때로는 악몽이었다가 네. 때로는 되게 되게 막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들어갔다 뭐 이런 네. 소설이죠. 고래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조금 네네.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아, 그렇죠. 자, 이게 앞에 이제 우리가 이 팝송을 2개 들었잖아요. 네. 팝하고 이제 저기 제3세계 노래를 2개 들었는데, 그럼 사실 한국 음악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런데 다양성 그것도 차원에서. 선입견이에요.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라는 곡이 네.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를 할까, 네. 이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은 펫분. 네. 예.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 듣겠습니다.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네. 이 천명관 작가님은 영화 감독을 오랫동안 꿈꾸셨고, 맞아요. 예, 많은 영화인들이 고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 근데 고래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정작 여태까지 영화는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영화 감독으로서 보시기에는 고래는 좀 영화하기 힘든 작품인가요? 일단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고, 네. 사실은 장편 소설을 영화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분량 아, 정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단편, 네. 어느 정도의 중단편 자체가 영화의 러닝 타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하 드라마로 만들면 모를까. 그리고 이 시대극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명화 작가님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드라마도 판권을 사갔고 영화도 판권을 사갔습니다. 근데 이거 판권 둘 다 팔렸군요. 다 팔려. 네. 판권이 그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번을 팔았는지 몰라요.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팔았는데 그분들이 3년 안에, 예를 들어 4, 네. 5년 안에 못 만들어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넘어오거든, 계약이. 네. 그럼 또 제가 볼 때 고래로 한 5탕 정도 찢었을 겁니다. 최소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가 탐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구현해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가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 같아요, 저는. 예. 뭐 이렇게 OTT에서 한 6부작 드라마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좀 가능하려나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네. 시대극은 돈이 많이 듭니다.
어쩔 때는 가끔 사극이 돈이 덜 들 때가 있어요. 시대극보다. 아예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대극. 과거니까. 예. 네. 뭐 그 사극은 가끔 예를 들면 뭐 KBS나 소품창고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네. 예를 들면 77년도 한국 거리를 재현해야 돼. 집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네네.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극은 기와집 있는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기영 같은 경우.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세트장을 만들어야 돼요. 사극 같으면 아예 그냥 문화재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네네. 그래서 시대극 자체가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든 거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래라는 거는 이제 영화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네. 진짜 6부작? 제가 볼 때 6부작으로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주인공도 이게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약간 좀 맞아요.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뭐라고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줄거리도 뭐라고 요약이 잘 안 되고 이게 왜 재밌어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도 잘 못하겠고. 네, 뭐 어떤 분들이 제가 야, 고래라는 책 네가 너무 좋아한다는데 고래는 무엇을 얘기하고 관통하는 지점이 뭐야?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고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몰라. 몰라요. 몰라. 왜냐면 이게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어떤 주제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신 고래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생명력의 강인함? 밟아도 죽지 않고 거긴 소설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계속 이 생을 마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몹쓸 짓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인물이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은유적으로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제가 예. 고래 주제가 뭔지 이보다 더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답 처음 들어봐요. 고래 주제가 뭐지 싶은데 생명의 강인함. 혹시 천명관 작가님한테는 여쭤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는 뭐 무슨 의도로 쓰셨느냐? 천명관 작가님하고 제가 고래에서 얘기한 거는 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냐 네. 형이 지금까지 고래로 얼마 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하고 뭐 영화 얘기들 천명관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서로 준비하는 거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고래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어떤 얼마가 벌었나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줄거리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작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뭘 쓸 때 주제가 좀 뭔지 제가 알아야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감독님은 좀 어떠신가요? 왕과 사는 남자를 쓰실 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본 원안이 있었잖아요. 네네. 황성우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는 이 주제로 접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미있겠다라고 해서 작업하시다가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게 되겠구나 발견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감독이 꼭 장항준이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시나리오를 고친다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쳐야 할까? 수정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도 작가님처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관객에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작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작가나 감독이 있다면 주제에 대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만약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랑의 남봉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없고 그냥 성욕 때문에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저기 찝쩍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래는 남봉꾼이 쓴 소설인가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문학 남봉꾼이네요. 네.
그 가끔 그런 작가들 이제 천명관 작가님 말고도 감독님이나 다른 영화 감독이나 다른 작가들 중에 좀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 보시나요?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메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작품을 낼지 말하지 않고 정말 동물적으로 쓰는 사람 같다. 이제 약간 이 고래란 소지 동물적으로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천명관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뵌 적만 있지만 근데 이런 소설은 설계해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설계해서 들거든요. 뜬다면 천재예요. 네. 나사에 가야 돼, 그래서 나사에.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집필 과정을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이거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 펜이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런 거 조금 부럽진 않으세요? 약간 감독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천명관 작가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럽진 않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존경하죠. 네. 훌륭한 소설가로. 왜냐면 저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작품들을 계속 써내려 가시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 그 부럽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이 형 진짜 리스펙 할 만한 형이다. 네, 진짜 훌륭하구나. 훌륭하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게 또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었잖아요. 최종 후보였었죠. 그때도 제가 또 막걸리집에서 올랐다며. 아니야. 올랐잖아. 못타. 아니 탈지 못할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랐잖아를 물어봤잖아 형. 그렇게 돼. 야 항준아 그냥 영광이야.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그 고래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요. 주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쓸 때 약간 강박인데 막 고증도 따지고 나름 사실성 따지고 개연성 따져가지고 소설을 쓰다가 이런 소설을 보면은 되게 좌절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보통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 연출보다 더 개연성을 따진다. 왜냐하면 드라마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딴 일을 한다는 걸 의식하는데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극장에 있는 사실을 잊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고 또 스릴러 감독들은 더 개연성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감독님 드라마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또 스릴러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극적 개연성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화적 허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럼 얘가 이거 할 동안 얘는 뭐 했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어떤 애가 매달려 있어. 으악 이러고 있고 저쪽에 한편. 누구한테 그래서 막 전화 통화하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 다시 와서 그럼 이 사람은 한 팔로 팔이 좀 센 사람인 거 아닐까요? 얘를 한 20분 동안 갖고 있어 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적 허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리얼리티를 맞추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도 않고 근데 뭐 드라마 감독님 영화 감독님 드라마 감독님뿐만 아니고 다 그런 어떤 리얼리티 고증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장르는 다르지만 영화적 허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학습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요즘에 고증을 잘못하면 매장됩니다. 특히 역사.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지금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한 손에 꽃을 한 손에 돌을 누가 탁 등장하면 저 사람의 돌을 맞을 쓰는지 꽃을 맞을 사람인지가 딱 규정돼요. 그럼 갑자기 꽃송이를 막 던져요. 막 던지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로 실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면 과거에 뭐가 생각지도 못한 게 탁 드러났는데 그 실망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들을 든 사람들이 반대 손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라이징했다가 갑자기 완전히 흔적도 없이 돌팔매를 맞고 사라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증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제가 관객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조금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증을 지키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뭘 들면 조선시대 갓 이런 거 왕산하면 갓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갓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 때 갓은 다 이게 말총으로 만든 갓이 아니어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학들이 대부분 이런 갓들을 썼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고증에 따르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갓이 아니에요. 다 수공예로 만들어야 되는. 감독님은 그런 이제 작품 만들 때, 네. 뭐 어쨌든 뭐 예술적 허용이든 아니면 뭐 현실적 제약이든 네네. 그 고증을 뭐 이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자, 네. 뭐 이런 선을 감독님이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계속 그 회의해요. 계속. 아. 이거는 괜찮겠어. 이거는 어떨 것 같아. 이거는 괜찮겠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겁내해요. 그러니까 막 미술 파트, 의상 파트 뭐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되게 겁내하고 왕사남 같은 경우에도 자문해주는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아, 교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오. 이 호칭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앞뒤에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그런 거 그래서 감독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돼요. 돼요. 왜냐면 그 쉽게 말하면 왕조실록으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으로는 영화가 한 편도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예. 다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런 극적 상상력이 우리를 극장으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어떤 딱 뻔한 사건에서 뭐 이렇게 사건들이 펼쳐지고 막 이것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재현 드라마처럼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드디어 제가 네. 이제 그 김민기의 가을 편지. 김민기의 가을 편지. 예, 예. 네. 드디어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네.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듣겠습니다.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들으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찾아주신 모든 게스트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고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 뽑아주십시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든 문장이 좋았던 것으로 네네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인물하고 그 막 그 되게 좀 그 이 고래라는 소설은 딴 소설도 좀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 안에서 표현하는 대낮의 열기, 그 질퍽지, 그 땀방, 그 찍찍한 땀, 네. 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의 4D예요. 소설을 보시다 보면은 와. 저도 고래에서 특별히 막 무슨 문장이 떠오르진 않는데 대부분의 독자들의 감상이 빨리 넘어가가지고 막 네. 이렇게 막 문장을 이렇게 막 무슨 여기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넘긴다기보다 무슨 막 분위기로 네. 이미지로 좀 막 이렇게 네. 무슨 뭐 형무소에서 웬 맞아요. 여자 그 벽돌 네, 공장이 벽돌 또 공장이 등장하고. 나오고 네. 예. 갑자기 뭐 여자가 남자가 되질 않나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맞아요. 정말 꿈꾸고 난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저희 청취자들을 다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 다독이들께 소개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 좀 알려주실래요? 좋은 습관? 술 드실 때 꼭 물을 같이 드시면 그런 왜냐면 이제 그게 다음 날 확실히 달라요. 네. 네. 그 의식적으로 계속 술 안 먹으면 물 안 먹음, 술 안 먹으면 물 안 먹음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희석을 시키잖아요. 알코올을 희석시켜서 다음 날 사실은 속도 상당히 편해진답니다. 술 마실 때 물 마시면 안주도 덜 먹게 돼서 다음날 체중도 상당히 이렇게 그렇겠네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장실 자주 가죠. 화장실 가면서 또 바람도 쐬고 자꾸 움직이고 술을 마실 때 꼭 물을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 네. 네, 굉장히 숙취 해소에도 좋고 네. 술도 덜 마시게 되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 여쭤볼게요. 뭐 계획은 뭐 저는 뭐 이제 새 작품들. 예, 새 작품을 지금 이제 지금 막 러브콜이 막 빗발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감사하게도 많은 제안을 주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 지금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상업 영화니까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요즘 먹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피가 끓어 안 끓어. 이 이야기를 찍을 생각으로 피가 끓어 안 끓어. 근데 네. 아직까지는 피가 끓는 작품을 만나보지 못했다.
당장의 신작은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나의 커리어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건 혹시 그런 막 좀 이렇게 당장에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언젠가 나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걸 찍겠다. 그런 작품은 있을까요? 저는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게 좀 혹시 그 영화 아시나?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라는 네, 그 영국 영화가 있는데 가이 리치 감독의 데뷔작이던가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폭력성도 있는데 되게 코미디고 되게 밑바닥들의 삶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막 폭소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좀 정신없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다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굉장히 영국의 밑바닥 범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정교하게 잘 쓰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 리치의 어떤 연출력의 절정이었을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언젠가 저도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경은 이제 한국 사회 2020년대, 2030년, 2020년대. 2020년대든 30년대든 상관없고 70년대도 괜찮고 다만 뭐냐 그런 밑바닥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하는 군상극인데. 거기 안에 좀 코미디도 있고 되게 뭐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좀 무서운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독님이 언젠가 만드실 한국판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인가?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추천곡 한 곡 듣고 그 영화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 마지막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프로콜 하럼입니다. 프로콜 하럼이고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축구 영화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삽입곡으로 하려고 이제 해놨던 곡이었는데 그 영화가 제작이 무산돼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음악인 것 같아요. 저 모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기대되네요. 들으시면 이 노래 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이거 아마 리메이크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죠.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오래간만에 또 여기 KBS에 와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작가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감독님 끝날 때도 또 이렇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끝으로 장항준 감독님의 추천곡 프로콜 하럼의 A Whiter Shade of Pal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